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석조입니다. 예.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인류 전체로 보면은 지금 지구 환경 문제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여러분들 여행도 많이 하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한 몇십 년 전에는 지구가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이 자원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공기도 무한하고 흙도 무한하고 물도 무한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좁아지고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는 도대체 얼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금년에 75억 명이 됩니다. 75억 명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구가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보면은 지구의 재생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지절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소화시키고 환원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땅속에 들어가면 썩죠. 이게 다 자정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구에 이런 능력이 테스트를 당하고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정 능력 자체가 굉장히 훼손된다.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6년인데 2000년에 이제 새천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걸 조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캐나다의 웨커네이글이라는 분이 자기 팀을 이끌고 이거를 지구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보고서를 냈는데 15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점점 훼손이 돼요. 생태계라 그러면 뭡니까? 자연. 예. 이게 훼손이 되고 나무도 없어지고 물도 부족해지고 사막화도 많이 되고 이런 이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참 큰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반적으로 한 측면만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하고 환경 문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으면은 그만큼 자원도 많이 소비하고 또 많이 내놓게 됩니다. 폐기물로도 내놓고 오염으로도 내놓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것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945년에 인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25억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75억 명이니까 3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중에 인구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훼손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환경을 더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과학 기술이 환경을 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또 발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과학 기술이 치유하려고 해도 인구가 늘어나서 지구 환경을 훼손하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대 사회 경제 체제를 받들고 있는 것, 시장 경제죠. 시장은 중요한 기둥입니다. 물론 시장은 중요한 기둥으로서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지금 이제 대세인데, 이 단점도 또 이제 점점 드러나서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시장 경제는 이 멀리 앞을 못,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그겁니다. 그리고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을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를 본다. 그 결과 시장 경제는 아주 중대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가 빈부격차.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둘째는 자원이 고갈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은 왜 고갈되느냐? 지금까지 이 자원 중에 공기나 물이나 이게 다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짜로 썼습니다.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훼손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원을 시장 경제에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그건 공짜로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훼손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에서 하나 현실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13억 얼마, 14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참 많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내지 4억 명 정도는 더 많다고 이렇게,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15억은 넘는다 하는 그 관측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으로 이거 뭐 비교를 억지로 하자면은 한 8,000불 정도. 우리가 얼마죠? 3만 불 좀 안 되죠. 8,000불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국이 현재 상태에서도 주요 자원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소비합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곡류나 육류나 이 먹는 건 물론이고 강철이나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 다 미국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중국 경제가, 중국이 2030년경 되면 지금부터 15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대략 한 20억 정도. 그리고 인구 20억에다가 이 국민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런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면은, 요새 한 7% 가까이 하는데, 이렇다면은 2030년에는 2만 불에 육박하는 경제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란 것은 막대합니다. 예, 굉장히 큽니다. 이런 중국이 2030년에 가면은 지금도 그런데 최대의 소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자원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하나 예로 들어보면은 중국은 2만 불 정도 되면 4명 중에 1대꼴로 가진다고 볼 때 5억 대가 중국 대륙을 누비고 있습니다. 5억 대가 누비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쓰는 기름만 해도 5천만 배럴입니다. 그럼 전 세계 지금 차가 얼마냐면 현재 9억 대에 하루에 쓰는 기름이 8,500만 배럴. 그거 반 이상을 중국이 다 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산량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도 이런 상황을 과연 견디겠느냐?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견디겠느냐? 중국만 그러냐? 아니다. 인도도
인도가 그때 가면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도만 그러냐? 다른 개도국도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럼 선진국도 마찬가지. 이러면은 시장 경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뭔가 일대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분야별로, 환경 분야별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형태로 환경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다는 아니다 이거죠. 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온난화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온난화하고 관계되는 게 또 많아요. 관계되는 환경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 지구온난화 하나만 볼 때 지구온난화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는 46억 년이라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6억 년 동안에 여러 번 춥고 덥고 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기후가 변해온 거죠. 변해왔는데 하필이면은 지난 한 10,000년 동안에는 기후가 비교적 안정이 됐었어요. 지구에. 요 기간 동안에 인류의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정된 기후 상태가 다시 더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기후가 변화한 것은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처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제 산에 눈이 녹고, 히말라야 산에 눈이 많이 녹고, 킬리만자로에 눈이 녹고,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떨어져 나오고, 이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현상들은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완전한 정비는 아닙니다. 온난화, 더워지고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보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의 평균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관측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데가 미국의 우주항공국이라고, 나사라고. 거기서는 세계 한 800여 군데 관측소를 두고 인공위성 수백 개를 기후 관측하는 것만 그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평균 값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사가 발표한 게 가장 권위 있고 믿을 만하다. 객관성이 있고. 거기에 의하면은 나사는 1884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제 그 130년 동안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0.87도가 올라갔다. 평균 값이. 0.87도 올라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지만 굉장한 기온 상승입니다. 그래서 0.8도 올라갔는데 그 중에 10개 가장 더웠던 해를 골라내니까 전부 2000년 이후에 21세기에 그거는 더워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더워질 거다. 금년에 더웠지만은 앞으로 더 더운 해가 계속 나온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온난화가 되고 온난화하고 연관되는 분야가 많아요. 우선 사람하고 가장 관계된 게 농업 아닙니까? 농업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요, IPCC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정부 간 패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로서 유엔 기구입니다. 유엔 기구인데 권위 있게 과학적인
기초를 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IPCC에서는 몇 년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4차 보고서가 2006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은 온도 1도 올라가면은 전 지구에 생물종이 지금 한 1,000만 종 된다고 줄잡아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종의 3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그리고 작물 생태학자들, 곡물, 이제 쌀, 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이 또 필리핀이 연구하기 좋으니까 그 모여가 장기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도 올라가는데 10%씩 이렇게 감산이 된다 하는 거를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런 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금 세계 농업 생산은 어떤 추세냐 하면요. 과거에는 농산물이 그렇게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 중에 첫째, 석유 때문에. 석유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고 이래가지고 땅을 많이 골아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해서 땅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그 물을 그 논에다 과거에 천수다합해서 이제 사람이 물을 이제 막 대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이 비료가 발달해가지고요. 비료가 비료 안 쳤는 데 없잖아요. 비료 안 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종자 개량이 또 됐어요. 그래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1950년에 6억 3천만 톤 하던 이 농산물, 세계 전체 농산물 양이 지금은 약 30억 톤, 29억 톤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1970년도까지는 70년도 중반까지는 가파르게 정산을 해요. 이 기간을 우리는 그린 레볼루션 기간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확 늘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완만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200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이게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먹구름이 있다. 굉장히 걱정이 있어요. 왜? 세계 지구온난화 때문에 농산물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매년 1억 명 이상 증가합니다. 이 증가되는 만큼 농산물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지 않고 줄고 있으니까 큰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너도 나도 전부 모든 나라들이 공업 생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서 가지고 농지가 점점 축소됩니다. 자동차도 많아지고 도로도 만들고 이 전부 이 농토에다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 중국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중국은 사막화가 되고 있죠. 사막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먹구름이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되는 게 물 부족입니다. 물은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물이 지구가 더워지면은 빨리빨리 증발해 버립니다. 증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은 물이 이제 증발될 뿐만이 아니고 산 위에 있던 눈들이 전부 녹습니다. 다 녹고 얼음도 녹고 이제 이래 하니까 산 위에 물이 있어야지 강에 물을 1년 내도록 이렇게 골고루 대주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히말라야에 눈이 없다면은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강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더스강, 간지스강, 황하 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말라뿌리고 비가 오면 범람하고 이런 그게 돼버려요. 물 부족이 돼요. 그럼 농사도 못 짓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부족의 원인 또 지구 온난화 말고 인구 증가하고도 관계돼. 인구 증가가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산업용, 농업용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물을 보이는 호수나 이거 다 물을 끌어 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호수가 지도상에만 나와 있고 없어진 게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국만 해도 칭하이성이라고 서쪽에 있는 거 반 정도가 없어졌어요. 4,700개에서. 그리고 호수만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가 자꾸 내려간다. 땅속으로. 나도 기억을 하는데 어릴 때 50년, 60년대 집 앞에 파면 한 10m, 20m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0m, 200m 파도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km, 2km 이상 파야지 겨우 나올뚱말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족하고 해수면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다 녹아버리면은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바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에 얼음도 녹고, 이러면은, 바닷물이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회의론자들 일부 이야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녹아도 바닷물은 그렇게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해수면이 날씨하고 관계가 많다.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지금 올라가면은 잠기는 나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기리바시라는 나라, 섬나라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선수가 뭐 성적에는 관계없이 피켓을 들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물에 잠기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예. 저도 기리바시를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 30년 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호소하고. 자, 이제 온난화는 이렇고 자연 생태계도 온난화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떼가지고 보면은 생태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 가레트 하딘이라는 UC 산타바바라 교수였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 없는 생태계는 건강하지만은 건강한 생태계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가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파괴되니까 이 큰일이죠. 큰일인데 우선 이제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 숲이. 과거에 60억 헥타르 지구 전체 있던 게 지금은 37억 헥타르. 1헥타르라 그러면요. 100m입니다. 그래서 3,025평 정도 돼요. 평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매 초당 축구장 하나 크기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숲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보면 선진국에서는 숲이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증가됩니다. 근데 후진국에서, 개도국에서 없어집니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없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땔감. 우리야 참 기름 있죠. 가스 있지. 땔감 필요 없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 필요 없으니까 그 실감이 안 나지만은 지금 못 산 나라 가면 땔감을 전부 나무로 다 합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종이는 이거 발프, 나무에서 나오는 발프 아닙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 주로 그 침엽수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재입니다. 목재. 지금 목재의 최대 생산국이 중국입니다. 전 세계 목재 반 이상을 중국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중국 목재 회사들은 중국 내에 나는 나무가 모자라니까
밖에 나가 벌목을 합니다. 벌목도 전부 나라마다 다 지금 벌목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지만은 불법 벌목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존 뭐 콩고 이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그래요. 땅이 이게 지금 굉장히 흙이 중요합니다. 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억 년이 걸립니다. 지구에 흙이 생성될 때까지는. 근데 이 흙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cm 두께로 지구 땅을 덮는 그 정도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흙이 자꾸 사람들이 너무 농사를 많이 지도 토양 상실이 흙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물에 씻겨가고 뭐 여러 가지 바람에 날려가고 해가지고 흙이 자꾸 없어진다. 이건 흙은 문명의 토대입니다. 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곡식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흙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 그리고 사막화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사막화가 돼 있는데 이 사막화는 지금 이 지구 전체로 보면은 3분의 1이 육지고 3분의 2가 바다 아닙니까? 그죠? 3분의 1 육지에 10분의 1이 경작지예요. 농사 짓는 거. 10분의 4가 방목지입니다. 가축 먹이는 풀이에요, 풀. 10분의 4가. 그 육지의 거의 뭐 반이 방목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목지에는 33억 마리, 뭐 지금은 더 있죠. 이거 통계가 조금 전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은, 풀을 싹싹 뜯어먹으면은 풀뿌리가 드러나죠. 그럼 많이 뜯어먹으면 풀이 죽습니다. 풀이 죽은 맨 땅에는, 땅은요, 식물이 있어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식물이 없으면 고정이 안 돼요. 이게 바람에 날려가고, 이제 황진지대가 되고 사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이 전 세계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렇지만 뭐 언제 기후 변화 때문에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것도 대표적인 사막화였는데 좀 어느 정도 됐냐면요. 매년 서울 크기에, 서울이 얼마죠? 크기가 605평방킬로입니다. 4배 크기가 사막이 돼갑니다. 이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돼요.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이 붕괴된다. 어업도요,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어업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고기 잡는 게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어망도 발달하고 이래 해서 전 세계의 고기를 씨를 말르다시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1950년에 1900만 톤 잡던 게 지금은 이제 1억 톤에 가까운 고기를 잡아. 그 결과로 지금 큰 고기들은 90% 이상이 없어졌다 그래요. 예. 90% 이상. 고래도 멸종 위기에 처해가 지금 겨우 건져 나왔습니다. 멸종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물고기 사는 장소를 다 파괴를 해버려요. 대륙북 내 그 습지라든지 맹그로브, 산호초 이거 다 파괴해버리니까 고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고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없어지는 걸 도와주는 게 정부입니다.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자기 어민들한테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많이 잡으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잡으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보조금도 모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표 얻으려고요. 이거 안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 고기가 없어지니까 양식을 하게 됩니다.
양식을 하겠는데 중국도 이거 양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물고기 뭐 먹고 살아요? 사료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것도요. 지금 아까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30%가 멸종 위기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종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여섯 번째 대량 멸종 사태가 있냐. 지금까지 46억 년 지구 역사에서 5번 멸종 사태가 왔다 갔습니다. 특히 생물의 종류가 많은 데가 열대에 비 오는 그 숲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문제. 오염은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그 다음에 이 물도 다 오염이 됩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거를 또 먹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속에 오염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1950년에 탯줄을 이래 보면요. 탯줄에 이 분석을 해보면 한 너댓 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40종이 넘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이거는, 대체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요새 이제 유해 화학물질 옥시 때문에 많이 아시죠? 옥시라는 것도 유해 화학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이게 농약, 살충제입니다. 전 세계에 약 10만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지금 화학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만들 때부터 쓰고 나서 버리고도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험하지만은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위험하지만은 용도가 아주 유용한 용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일 만들어내는 자본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없앱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유해하다 그러면요. 그거 자체는 없어지지만은 성분만 약간 달리하고 이름 바꿔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게 되풀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옥시라는 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 유용한데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 지구가 환경이 상당히 악화됐다 하는 거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실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배경을 한번 살펴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지 그 다음 정확한 대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배경이 좀 문제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구 역사는 46억 년입니다. 46억 년. 이 긴 동안에 뭐가 일어났냐? 이거를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어 보자.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레스터 밀브레스라는 분이 이걸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요. 1년짜리 달력에서 보면 그거를 12로 나누면 3억, 한 달은 3억 8천. 이렇게 해서 1초가 147년입니다. 사람은 얼마 삽니까? 0.5초 내지 6초밖에 못 삽니다. 여기서는 인간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나왔는데 2초 전에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인간 문명이 1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거기 불과 1분 30초, 2분도 안 되는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1월 1일 0시에 지구가 생겨가지고 12월 31일 자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은 언제 생겼냐 하면은요, 마지막 날 생겼습니다. 1월 1일, 3월 중순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미생물만 3월 중순에 생겨나서 홀로 한 16, 7년간을 미생물만 16억 년 동안의 미생물만 있게 됩니다. 이 미생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미생물이 산소를 전 지구에 번식하면서 만들어가지고 8월 중순쯤 돼가지고 지구의 산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되니까 생물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세포부터 해가지고 자첨 복합 생물체가 생겨났는데 11월 중순이 돼가지고는 이게 이제 굉장한 복합 생물체가 생겨났는데 그때 약 2,500만 년 동안의 눈덩이 지구가 있었어요. 그 눈덩이가 풀리면서 아주 진화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은 12월 13일에 공룡이 생기고 12월 15일에 포유동물이 생기고 12월 26일에 공룡이 멸종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화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빙을 잡아서 고고 학자들이 다 연구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27일에 이 저거 있죠. 고리라 원숭이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종류가 생겨난 거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인데 지금 화석이 가장 오래된 화석이 오스트랄라피타쿠스라고 이 화석은 7시, 오후 7시에 350만 년 전에 그거다 이거죠.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성부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이 발견 안 된 더 오래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오후를 떠나지를 못한다. 인류의 조상, 인류의 기원은. 그러니까 인류라는 거는 굉장히 근래에 생긴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이 2초 전에 일어났다. 인류 문명은 2분 전에. 이러니까 인류 문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원시나 다름없는데 지구를 훼손하고 이럴 그게 없습니다. 인구수도 적지만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 사람이 확실히 원인이다 하는 그게 이제 드러났고 사람이 여러 가지 발달해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동영상 Life After Peo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물론 시뮬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됐냐. 10년, 100년, 1000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면이니 철거이니 뭐 다 몇백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뉴욕도 마철로 다 없어져 버리고 뉴욕에 사자가 막 하고 식물이 지금 마철류처럼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가 없다. 인구 증가가 왜 됐느냐? 식량이 있어야지 식량 정산하고 인구하고 비례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농업혁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정산의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량이 정산 안 되니까 인구는 2억 3억에서 수천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츰 동력을 얻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이 정산되고 인구가 증가되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이 증가된 인구가 아까 그랬죠. 1950년에 25억 명이 45년에 지금 75억이 됐다. 20세기 초에는요. 16억 명, 15억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인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요.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시장 경제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하니까 자원 훼손, 자원 고갈, 환경 훼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상이 언제부턴가 사람한테 들어와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겁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됐다. 만일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자연도 참 중요하다 하는 이 사상, 천지동분, 동체대비, 다 천지는 한 뿌리고 한 몸이다. 지난 시간에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 환경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국제사회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뭔가 다급한 걸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대응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느낀 이상 기류는 1940년대부터 나오는 멸종위기, 자꾸 생물의 종류가 없어진다. 그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제도권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IUCN이라는 겁니다. 그건 국제자연보호존연맹입니다. 이게 1949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그 대도시나 이런 데서 스모그 현상이 생겨요. LA 스모그 현상. 그게 1940년대, 50년대 그때부터 쭉 생기는 겁니다. 그 스모그 현상이란 거는 매연 가스가 나와가지고 저기압대 땅으로 이렇게 기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모그 현상 중에 아주 최악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1952년에 런던 스모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12,000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대사건이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이상한 병이 나왔어요. 이따이 병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지만은 중금속, 카드뮴 중독 사건이 거의 체내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곱사처럼 이렇게 뼈가 막 움츠러들고 하는 이런 병. 그 다음에 수원 중독병,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공업지대가 선진국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 이후에 선진국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진국 자본으로 개도국에다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한참 뒤의 일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제도권 NGO 중에 뭐 50년대, 60년대 쭉 생겨났는데, 뭐 그린피스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근데 여기 로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로마 클럽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로마 클럽은 이태리에서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이 결성을 한 거예요. 이분은 실업가인데 실업가면서도 철학과 비전을 한 인류애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지성인들을 한 20, 30명 모아가지고 클럽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성장의 한계, Limit to Growth라는 이 보고서가 1972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추정을 한 거죠. 환경이 이게 경제 성장에 어떻게 되고 인간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MIT 공대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는 아주 제한돼 있었어요. 몇 대가 없을 때. 그래서 MIT 공대에서 요청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성장은 중단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도 성장이 계속되느냐 중단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줬습니다. 충격을 줘가지고 안 그래도 환경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진국 내에서 환경 문제는 우리도 개도국으로서 전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인식조차 없었던.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이런 걸 전부 이 NGO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선진국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제도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고 제도권에서는 제도권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모리스 스트롱이라는 캐나다 이 석유 부자예요. 아주 실업인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인류애를 가지고 그분은 비제도권이 아니라 유엔이나 자기 정부에다 직접 미국 정부 이런 데다가 캐나다 정부, 캐나다부입니다. 직접 그걸 해가지고 빨리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영향으로 세계 처음으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단일 어떤 문제 때문에 세계 정상이 모인 예가 없습니다. 역사상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 2차 대전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그거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성국들이나 관계되는 국가 간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같이 정상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이 모였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대두됐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선진국 간에 선진국이 끌고 모이라 하니까 개도국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선진국 입장하고 개도국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개도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장하려고 바쁜데 무슨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산업혁명 후에 선진국들이 그 발전 과정에서 저지른 이 결과가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선진국은 지금 우리도 책임이 크지만은 당장의 문제는 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은 인구를 많이 증대시키니까 인구가 문제다. 그러니까 너들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공방이 된 겁니다. 그러나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 없이 그런 데 대해서는 환경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있었어요. 무슨 성과냐? 이러한 회의를 앞으로 10년마다 계속 열자. 그 다음에 유네비란 거, 제가 거기 한 3년 있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이걸 만들자. 그 왜 케냐에 가 있느냐 하면은 개독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걸 떡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는 그 이제 성과죠. 성과라면 성격. 요 보시다시피 스톡홀름에서 2012년까지 10년마다 계속 정상회의가 열렸고 2022년에 또 열릴 겁니다. 예. 근데 그 장소는 어딘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여기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이것도 이제 투표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로비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 모였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 그래 여기서 뭐를 결정했냐면은 개도국하고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크니까 요거만을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요게 이제 그 회원국 간에 합의가 됐어요. 돼가지고 요거를 그러면 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83년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일명 브룬틀란트 위원회라고 하는데 브룬틀란트가 여기 보시는 이제 보시기에 벌써 여걸처럼 생겼잖아요. 이분이 노르웨이의 수상이었어요. 수상으로서 아주 지도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해놓으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일명 브룬틀란트 위원회가 한 4년간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냈냐면은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들려고요? 15년은 걸린 거예요. 72년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그 아까 92년에 리오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서 받았으니까 20년 딱 20년 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적인 노력에 이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상회의 10년마다 열리는 정상회의가 있고 이거는 10년마다 모여가지고 각 분야별로 논의되고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가 앞으로 10년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같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뭐 사막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별로는 각자가 별도로 또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이행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제도권 내에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제도권 NGO는 그대로 밖에서 잘 돼 가느냐 못 돼 가느냐 감시도 하고 예,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많고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가장 관심이 있고 중요한 기후변화 협약 체제 이 문제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려면은 중간에 이 협상 과정이 좀 나와요. 근데 이 협상 과정을 빼먹어버리면은 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이거를 발견했어요.
미량기체, 아주 소량의 미량기체인데 1%도 안 되는 이게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은 이 공기 중에 이 미량의 기체가 있는데 1%도 안 되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은 반사되잖아요. 반사되는 걸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 차단하는 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이름을 온실가스라고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 중에 지금 현재는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가 나와 있어요. 인정된 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CO2,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O2는 어디서 나오느냐? 화석연료,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태울 때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그다음 산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산림은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산림을 베푸르면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대기 중에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농도를 이제 과학자들이 또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ppm이란 건 뭐냐면은 particle per million 해가지고 100만 분의 몇 단위별로 농도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ppm 그러면은 100만 분의 100이 있다. 이 이만한 공기 중에 100만 분의, 그래 100만 분의 100은 만 분의 1 아닙니까? 만 분의 1만큼 거기 있다. 여기 이제 370 같으면 370만큼 있다. 100만 분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구 온도의 농도가 이제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금년에 400이 넘었습니다. 예, 400이 넘었다. 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온난화가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온 분야에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람 활동하고 관계되는 건 다 영향을 다 미친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인간의 생존 여건이 굉장히 크게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IPCC라는 거를 만들자. IPCC 왜 만드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권위 있게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UN 산하에 권위 있는 과학자 집단으로 구성된 3,000명이 넘습니다. 이 기구를 만들자. 얘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만들어서 몇 년마다 보고서를 한 번씩 냅니다. 한 5년, 6년, 7년 터울로. 그런데 이 첫 보고서가 1990년에 나옵니다. 1990년에 나오는데 물론 개별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걸 집대성해 가지고 다시 권위 있게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90년도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는 양이 얼마다. 6억 톤이면 6억 톤. 이거 내놓고 이 온실가스하고 기온 상승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감소되지 않을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다면은 인류는 비극적인 장래를 초래한다. 초래 맞을 거다.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놀랬죠. 놀래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정부가 모여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자 해서 초안이라 그러면 협약안을 만드는데 1년 반 동안 각 정부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가지고 이걸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드러난 게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전부 자기 개인 이기주의죠. 네, 자기 국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국가인데 기름을 얼마 써야 되는데 기름 못 줄인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당신네들이 줄이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여기 적극적이고 자기들은 줄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건 우리는 못한다. 미국이 왜 못하겠습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산업은 기름을 바탕으로 해서 기름을 바탕으로 하니까 전 세계에 미국 자본이 안 들어간 데 없어요. 기름 그거 하는데 유저이나 이건. 거기서 싼 값으로 가져오니까 그만큼 덕이 있잖아요. 다른 경제 체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우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이래서 이 미국이 끝까지 안 하는, 미국 산업계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년 반 동안 교섭을 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거는 없어지고 이 노력한다. 감축하기로 노력한다. 1990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감축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력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강제 그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협약안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런 걸 규정할 게 아니라 큰 틀만 규정하자. 큰 틀만 규정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협약안 이름이요. UNFCCC입니다. 뭐냐 하면은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렇게. 그 뭐냐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프레임, 큰 틀이다. 큰 틀 협약이다.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실제로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중요한 규정은 뒀죠. 당사국 회의에 당사국에 맡겨가지고 앞으로 기후변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긴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하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장기적으로 하나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초안이 아까 리오 정상회의에서 이 채택이 돼요. 채택이 돼 가지고 회원국들이 당사국들이 각 채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나라에 돌아가서 그거를 국회에 통과돼야 되고 비준을 받습니다. 비준 받은 걸 가지고 유엔에 기탁을 해야 돼요. 비준서를. 그래 기탁한 게 50개국이 이상이 기탁이 돼야 발효한다. 이런 발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된 게 1994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부터 발효됐고 지금 현재는 이 192개 나라가 가입을 해요. 이거 전 세계가 다 가입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1996년에 IPCC에서 IPCC의 지금 의장이 우리나라 부입니다. 이회성 고려대학 교수 부인데 그분이 지금 금년에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고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PCC가 두 번째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는 1990년에 냈다 그랬죠. 두 번째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내서 보고서에는 아까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가서 미래 예측까지 하는 겁니다. 2100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온도가 2도 올라간다. 1도 올라가는데도 겁이 나는데 2도 올라간다.
해수면도 이래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이번에는 개도국까지 끌어당기면 이건 부지하세월이고, 그러니까 선진국만이라도 합의를 해가 의무적으로 감축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교토 의정서가 그래서 나온 거죠. 선진국이라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 다 넣었습니다. 부속서 1에다가 42개 나라를 명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OECD 국가, CIS 국가, CIS 알죠? 옛날 그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거기 됐는데, 이게 근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책임은 다 있는데 책임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래가 여기 이제 리오 선언에 들어가고, 그 지금 여기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나라마다 다 퍼센티지가 달라요. 1990년 기준으로 일본은 뭐 6%, 미국은 8%, 7%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다. 규정을 해놨어.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 걸 그대로 이행을 하면은 평균 5.2%가 감축된다. 선진국들 간에.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교토 의정서 이게 97년에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 이 채택이 되고 나서 발효 조항이 있습니다. 발효 조항에는 55개 나라가 비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준한 나라들의 배출 감축 양이 전체 그 42개국의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55%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비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에 가서 비로소 이제 발효를 하게 돼요. 발효 조항을 만족해서. 그러면은 벌써 이 97년에 8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행은 당장에 되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2008년부터 2012년간 5년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참, 안 그래도 급한데, 이거 자꾸 뒤로 밀렸는데, 그 사이에 또 사정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정 변경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건 좀 이따 여건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동안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국이 제1 배출국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에 4분의 1을 냈는데, 25%를 냈는데, 지금 중국이 그거를 하고 미국은 좀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고, 우리나라가 지금 7인가 그렇죠. 이거 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니까 교토 의정서에 42개국 다 해봤자 20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그거로 보면. 그게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교토 의정서는 이행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올 체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07년부터. 근데 아까 이제 부속서 1국가라 그랬는데 42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국가, 개도국에 속합니다. 의무 부담을, 배출 감축 의무 부담을 안 가지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OECD 국가 아닙니까? 네. 국가인데도 96년 말에 가입했어요. 교토의정서는 그 다음 해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입을 안 한 거는,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 부속서 1국가에 안 들어가겠다 하고 조건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리 로드맵이라 해서 준비 일정이죠.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2013년부터 이제 5년간 감축하는 새로운 체제, 교토 의정서가 아니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확정하는 거는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서 확정하려고 다 해놨습니다. 했는데 2009년 코펜하겐 거기서 이게 안 들으면 사인을 못 한 거예요. 왜 못 했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우린 못 하겠다 하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근데 많은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합의는 다 해놓고 마지막에 두 나라가 트는 바람에 이걸 선언을 못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1년, 2년 이렇게 미뤄졌어요. 미뤄져가지고 결국은 더반 패키지 2011년에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당사국 회의에서 자, 이거는 일정을 발리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치고 2015년까지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교섭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체제는 2020년부터 시작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교토 의정서를 연장시키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예정대로 작년에 2015년 파리에서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타결이 됐는데 지금 파리는 전 국가가 다 참가,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다 참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의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여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감축하겠다.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해놓으면은 국제사회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누가 거부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면 5년 뒤에 또 새로운 걸 또 5년 걸 또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발표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감축을 해야지 이거보다 적은 감축은 안 된다. 이런 이제 고언 뒀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 대응 체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이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비준 절차도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2020년 이전에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네,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건 문제는 의무 감축이 아니다 이거죠. 자발적인 거기에 놔뒀으니까 과연 이게 실현되겠느냐, 어느 정도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각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노력의 한계가. 그 한계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업보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그거 말고 또 있다. 다른 한계가. 인구 문제하고 시장, 아까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두 가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에서 인구 문제를 보면은 인구 문제는 환경 문제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이지만은 세계 국제적으로 회의나 이런 데서는 이 인구 문제를 거론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무 정치적이고 각 나라마다 다 다른 사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치를 안 하려고. 아까 브룬틀란트 위원회, 그것도 인구 문제는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매년 1억 이상씩 는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고 매 순간순간
인구의 그걸 경신하는,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런 속도로 증가된다면은 2050년 앞으로 한 35년 남았어요. 100억이 훨씬 넘어가. 100억이 뭡니까? 그거보다 훨씬 넘어. 네. 이런 지경에 와 있다. 그런데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출생률이 낮아가 야단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각 나라에 취해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나온다면은 세계 인구는 어떻게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이 딜레마예요.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은 그게 아닌데 세계 인구로 보면 이 느는 게 또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참 잘해야 된다. 네. 장기적인 비전과 또 국익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그다음 시장 경제 체제 아까 지난번 시간에 그 결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경제는 정의가 결여되어 있고 장님이라면 앞을 못 본다. 단지 현재만 보고 자원만 현재 배분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자원 고갈, 빈부격차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은 생태적인 진실, 환경적인 진실을 그대로 반영을 못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환경을 파괴한다. 엑손에서 석유 회사죠. 예, 석유 채굴 회사인데 노레이아 북해 담당 부사장을 했던 오이스타인 달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시장이 경제적 진실을 말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데 자본주의도 생태적 진실을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은 위태롭다. 이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잘못이 있어도 기술이 이제 앞으로 발달하면 다 해결해 줄 건데 하는 과학 맹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신봉을 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전부 무시돼 버립니다. 무시돼. 그 구체적인 이 사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한다 그러고 선출직 해놓잖아요.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료들한테 책임을 많이 맡깁니다. 이 책임을. 잘못되면 그거 하고, 잘 되면 자기들이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관료들은 또 과학에다가 또 책임을 전가시켜요. 과학이 왜?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과학은 가치 중립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다 과학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핵무기 그거 하는 것도 과학 아닙니까? 그게 가치 중립입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근데 과학이 잘못해가 손실을 끼쳤을 때, 사고가 나든지 이랬을 때 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늦다. 그러니까 과학을 움직이고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 게 전부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이니까 사람은 잘못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 매기가 안 된다. 네. 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아까 뭐 제도권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인류 개개인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이 생각이 자연을 존중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자연과 더불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개
자연과 나 이거 전부 다 아주 깊이 연관돼 있다. 불교용어로 인드라망 상황에 있다. 그 하나 깨지면 다 연쇄적으로 많이 깨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산해야 된다. 확산하는데 불교의 역할이 크다. 불교가 수천 년 그거 했지만 이런 그 지금 아직도 획기적으로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혁신을 해가지고라도 이런 게 확산되도록 불교가 많이 전파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게 육식하는 거 있죠. 자연을 존중하는 거. 근데 자연 생명. 사람 입에 들어가는 가축 수가 1년에 530억 마리가 된다. 이게 전부 사람 입맛을 위해서. 물고기는 180억 마리가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이게 70억 인구가 그렇게 많이 지금 먹고 있다. 그게 지금 과거보다 잘 살기 때문에 그렇고, 인구도 많아져서 그렇고, 이게 엄청나게. 근데 이게 전부 잉여 생명입니다. 상업적으로 길러져. 사람한테 돈 벌려고. 잉여적으로 길러진 생명. 이 가축들이 죽을 때 그 비참한 고통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생명에 대해 생명 중심 문제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그 동물권이 벌써 인정이 되고 있고 동물의 권한까지도 인정되어 있는데 우리 이쪽에 동양에서는 불교 국가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이 살면서 내놓는 가스 있잖아요. 방구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자동차 가스보다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육식은 자제해야 된다.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의해가지고 우리가 불교의 살생유의 이것도 이제 참고되겠죠. 그다음에 인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인구. 이거는 뭐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인구를 줄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는 좀 생각을 달리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오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구 문제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살면은 저절로 인구 증가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 산 나라에서 인구 증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못 산 나라를 좀 많이 도와줘야 돼. 도와줘서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답인데.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인색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는 지금 반영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기술 혁신도 지금 녹색 혁명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자연 존중 사상.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지동근 동체대비 중중무진 법계 연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상이 지금 현재 딱 맞는 사상이다. 이걸 빨리 퍼뜨려야 된다. 확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데 깨닫는 바탕 위에 실천을 해야 그게 오래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뭐가 비싸다고요? 강제로 안 쓰는 거, 아끼는 거, 금금하는 거 하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금금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르다. 그럼 싸지면 다시 또 금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먼저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남을 위하고 자연을 위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곧 나한테 복이 오고 나한테 사랑이고 이런 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